일찍이 세상을 떠난 저희 부모님은 알고 보니 아주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를 거두어 의사로 만들어 주셨던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시던 그날, 그 상자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부모님의 청춘 사연과 사랑의 증거를 마침내 마주하게 된 제가 다 큰 산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 옆집 아저씨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가슴 찡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은 60이 된 아들인 제가 직접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대여섯 살쯤 되었던 무렵의 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아주 자그마한 의문을 하나 품은 채로 살고 있었어요. 분명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산골 마을인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산골 생활이 영 체질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부터가 약초꾼임에도 불구하고 산 타는 일에 꽤나 서투른 편이셔서 종종 각종 사고와 잠부상에 시달리고는 했습니다. 더욱이 독초를 장에 내다 파시려다가 고초를 겪게 되신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 타는 일에 서투르셨을 뿐만 아니라 약초와 독초를 잘 구분하지 못하셨거든요. 한평생 산에서 살아오셨을 산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다음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계절마다 한 번씩 몸져 누우실 정도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그런 저희 어머니를 두고 동네 어른들끼리 아마 향수병 때문인 것 같다고 수군거리기 일쑤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가족은 그 산골 동네에 연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저로서는 우리 가족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궁금증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진실의 일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민수가 갓난쟁이였을 무렵에 엄마랑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이 동네로 정착했기 때문이란다. 그럼 어머니랑 아버지의 고향은 원래 어디셨는데요? 엄마랑 아빠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리 민수가 태어나던 무렵까지 살았었어.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아주 아름다운 동네였지.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닷가 마을 출신인 것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들께서 환경도 정반대인 산골 마을로 이사를 와서 지내자니 어릴 적부터 산골 마을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산속 생활에 꽤나 많이 서투르셨던 것이었죠. 아무튼 그날 아버지께서는 두 분이 생계를 위해서 산골 마을로 이사를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궁금증 하나를 더 만들어준 격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서울처럼 큰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산골 마을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이에 저는 그 궁금증 또한 조만간 아버지에게 직접 여쭈어볼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아버지에게 끝내 그 질문을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께서 약초꾼 동료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날 점심 무렵 약초꾼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 들어오시더라고요. 얘 민수야, 너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주방에서 밥 짓고 계세요. 근데 아저씨 혼자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지금 상황이 많이 급박하니까 얼른 옆집 가서 제일 크고 튼튼한 지게 하나 빌려오려무나. 지게를 빌려오라고요? 그건 갑자기 왜요? 너희 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비탈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셨어. 얼른 지게에 태워서 읍내 병원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채비하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초꾼의 아저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저희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까지 꽤나 많이 묻어 있었어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저는 얼른 옆집에 가서 제일 크고 튼튼한 지게를 빌려왔고 그러는 동안 약초꾼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기셨어요.
아버지를 살리려면 꽤나 많은 병원비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역시나 상황은 아주 많이 심각했습니다. 약 1시간 뒤 다른 약초꾼 아저씨들의 등에 업힌 채로 돌아온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당시에는 산골마을까지 구급차가 올라올 수가 없는 시절이었기에 약초꾼 아저씨들께서는 제가 빌려온 지게에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태워서는 멀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어렵게 읍내병원에 도착하셨지만 부상이 워낙 심각했던 탓에 그곳에서는 응급처치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먼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또다시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되고야 마셨어요. 어머니께서 미리 챙겨오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아버지에게 수술을 시켜주셨지만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려는 하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저와 어머니는 크나큰 시리에 빠졌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더할 나위 없는 아픔이었지만 힘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모자를 둘러싼 인생 역경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역경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장례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시겠다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을 뿐이란다. 너희 아버진 멀리 떨어진 산동네로 이사와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니까 최소한 장례만이라도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치러주고 싶어. 물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분의 고향은 산골 마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이었으니까요. 고인이 마지막 떠나는 장례만큼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치르고 싶어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테고요. 하지만 그러자니 당시 저희 어머니 수중에는 돈이 몇 푼 없었습니다. 원래도 꽤나 많이 가난했던 데다가 그나마 모아두었던 가사마저 아버지의 수술비로 모두 사용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께서 내린 결정은 일단 화장을 진행한 뒤 고향 마을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납골함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로 두 분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을 찾아갔고 아버지께서 어릴 적 물놀이를 하시던 바닷물에 아버지를 뿌려드렸어요. 그날 어머니께서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서 잠든 바다를 향해 이렇게 읊조리셨습니다. 이 바닷가를 당신이랑 나랑 우리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뛰놀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구려. 우리 세 친구가 다 같이 천년만년 장수했으면 참 좋으련만. 어쨌든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고맙고 미안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이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떠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일찍이 세상 떠난 우리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내 말 한마디만 꼭 전해줘.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자라던 그 어린 시절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아버지를 고향의 바다로 모시고 싶어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 셋이서 참 행복하게 지내던 추억의 장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어머니께서는 가장 행복한 기억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나이였던 제 마음마저도 뭉클해지는 장례였어요. 어쨌거나 이로써 아버지의 장례는 잘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삶의 역경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엔 극심한 가난이 문제였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 수중에는 저와 함께 고향 마을 근처의 여인숙에 며칠 머무를 방값만 있었을 뿐 산골 마을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두 번째 선택을 내리셨습니다.
우린 그 산골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럼 이 동네에서 계속 머물러 지내실 생각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민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상 그 산골 마을로 돌아간다고 한들 거기선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거든. 대신 이 동네에서 살게 되면 엄마가 우리 민수를 먹여 살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두 분 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처지였기에 제 아무리 그곳이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한들 어머니께서 의탁할 시댁이나 친가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체 어머니께서 뭘 믿고 다시 돌아온 고향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냐고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믿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산골 마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지만 바닷가 마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기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그물 수선하는 재주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물을 수선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렇단다. 엄마가 괜히 바닷가 마을 출신이겠니? 엄마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바닷가 쪽에서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어. 그 중에서도 망가진 그물들을 고치는 바느질이 엄마 적성에 아주 잘 맞았었고, 그러니 이곳에 살면 적어도 우리 아들 밥 굶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그냥 이 동네에 정착해서 살자꾸나.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기로 했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저희 모자가 함께 지낼 거처부터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수중에 들고 있는 여인숙 방값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무엇 하나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물 수선 솜씨가 전혀 녹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선 선장님들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일감을 맡기는 걸 꽤나 꺼려 하셨거든요. 저희 모자가 함께 지낼 새빵을 구하는 일 또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새빵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마을 주민들은 저희 어머니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희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몰래 혀를 쯧쯧 차는 모습들이 어린 아들인 제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마을에 들어와 덜컥 눌러앉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은 엄연히 저희 고향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외지인도 아닌데 왜 그토록 저희를 배척하고 텃세를 부리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라고 어머니께서 당하는 텃세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왜 그토록 저희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냐며 단단히 따져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려고 하면 못 써. 어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너도 나중에 알 때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잠자코 있거라. 이처럼 어른들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저 입 닫고 지내라는 꾸지람만 내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더 이상한 건 어머니께서 이런 말로 저를 다독여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었던 건 아니란다. 그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연들이 서로 꼬이고 엇나가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 너도 동네 어른들이랑 굳이 언성 높이지 말거라. 괜히 그래봤자 애꿎은 우리 아들 마음만 다치게 될 뿐이니까.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지난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왜 고향을 등진 채로 그 멀고 먼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가셨던 것이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왜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의문스러울 노릇이었죠. 제가 그러한 고민들을 잠시 잊게 된 건 어느 마음씨 좋은 아저씨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갑인 그 아저씨는 어선 매척을 운영하는 선장님이셨고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은 분이셨던 데다가 동네에서 꽤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이셨어요. 동시에 저희 모자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이기도 했죠. 그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일감을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렇단다. 아저씨네 어선에서 나온 폐금물 수선을 엄마한테 몰아주기로 했어. 그리고 새빵 하나도 내어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마침내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저씨께서 저희 모자에게 새빵 하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월세집 하나를 내어주셨던 것이더라고요. 그 월세집의 옆집에는 주인 아저씨가 살고 계셨고요. 아무튼 제가 더더욱이 기뻤던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만의 방을 가져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께서 빌려주신 월세집에 방이 2칸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한달음에 주인집 아저씨에게 달려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막상 주인집 아저씨를 마주하고 나니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한쪽 뺨에 아주 큰 흉터가 있어서 인상이 너무 무서워 보였거든요. 그러나 아저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겁먹은 채로 얼어있는 저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거든요. 네가 경자네 아들이구나. 엄마를 아주 많이 닮았는걸. 네, 어릴 적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잘 아세요? 두 분은 어떤 사이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니?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저희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저씨만 따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동네 사람들도 그러는 일 절대로 없을 거야. 이 아저씨가 너랑 너희 어머니를 아주 잘 보살펴 줄 거거든. 솔직히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주인집 아저씨의 도움이 꽤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희 어머니랑 잘하는 사이였느냐고 여쭈어 보았어요. 많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그 정도로 큰 도움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주인 아저씨는 잠시 깊게 고민을 하시다가 허리를 굽혀서 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도 작은 동네지만 아저씨가 어릴 적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동네였어. 작은 동네에 살다 보면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서로 훤히 들여다보면서 살게 되기 마련이고, 그때 친하게 지내던 정이 있어서 너희 어머니를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먼 길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내치는 건 너무 정없는 일이니까. 그런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지내던 산골 마을에서도 서로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훤히 들여다보며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끼리 정도 오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인집 아저씨가 옛 고향 식구를 가엾게 여기는 정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주인집 아저씨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저희 모자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주신 것도 아닐 테니 저로서는 감사 인사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감사 인사 말고는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이웃이 된 저 아저씨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홍기를 훌쩍 넘긴 채로 혼자 외롭게 사는 처지였던 아저씨는 옆집에 새들어 사는 저를 마치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었고,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올 적마다 저에게 연필이나 공책 같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마침 그 무렵 저는 막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참이었기에 연필이랑 공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꼭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라는 뜻으로 주신 선물이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호기심이 참 많은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산골 마을에서 지낼 적에도 이런저런 궁금증들을 품에 안고 지내더니 급기야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주인 아저씨를 향해 이런 호기심까지 품게 되었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아저씨는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저씨처럼 돈도 잘 벌고 마음씨도 좋은 분이 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시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글쎄다. 아저씨도 좋아서 혼자 지내고 있는 건 아니란다. 젊을 적에 혼인을 약속한 첫사랑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과 혼인을 올리지 못했어. 아저씨가 지금껏 혼자 지내는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란다. 혼인은 왜 올리지 못하셨는데요? 결혼까지 약속했을 정도면 서로 엄청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러자 늘 사람 좋은 분이던 아저씨께서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아무런 대답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린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꽤나 미안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바로 이튿날 아침에 막 등굣길을 출발하려던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는 눈깔 사탕을 한 주먹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비밀이 훨씬 많은 법이란다.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깊게 캐묻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웬만하면 어제 그 얘기는 다시 물어보지 말려무나. 아저씨 부탁 들어줄 거지? 네, 아저씨. 어제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여하간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사내들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아저씨는 우리 민수 찰석같이 믿을게. 그렇게 저는 아저씨에게 굳이 비밀을 더 물어보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는 한편으로 제 마음은 꽤나 많이 서운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저씨에게 지금껏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물어보았던 이유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주인집 아저씨랑 저희 어머니에게 서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그런 바람을 품게 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당시 주인집 아저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또한 아주 잘 챙겨주셨거든요. 이따금씩 저희 집 마당에 라면을 조용히 가져다 주는가 하면 또 어느 날에는 국거리용 소고기를 한 토막 가져다 주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계절마다 한 번씩 알아눕는 병약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먼 지역에 있는 한의사를 찾아가서 비싼 보약을 지어다가 마루에 조용히 가져다 두시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저씨가 어쩌면 우리 엄마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아저씨는 제가 보았던 어른들 중 가장 사내답고 멋진 사람이었기에 두 분이 좋은 인연이 되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물며 저희 어머니 또한 옆집 아저씨가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만약 아저씨의 호의가 싫었다면 선물들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라면이나 국거리용 소고기 같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셨거든요. 하지만 당시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에 오갔던 감정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둘 중 누가 먼저 한 걸음 더 다가서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한 걸음 물러서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두 어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 막 첫사랑을 시작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당시 고작 국민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어른들의 사랑이란 너무나도 복잡 미묘한 것이었으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 어머니께서 집주인 아저씨를 세상 누구보다 크게 의지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날, 저는 막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는 어머니의 안색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눈물 한 방울을 또룩하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흘렸던 눈물을 급히 닦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한 벌 꺼내오려무나. 그리고 곧장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지게를 하고 오거라. 그때 저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다림질을 맡겼고 목욕탕으로 가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뜻밖에도 주인집 아저씨네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와 집주인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죠. 요즘 들어 몸이 너무 아프길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내가 암인지 뭔지 아는 몹쓸병에 걸렸다더라고. 그 말을 들은 주인집 아저씨의 눈에는 일순간에 눈물이 한가득 들어찼습니다. 암이라고? 그거 죽을 수도 있는 병이잖아. 의사 말로는 나한테 남은 시간이 길어봤자 반년이 안 될 거래. 어쩐지 그동안 줄곧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의문이기는 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지낼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생긴 향수병일 것이라고만 여겨왔었는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병원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거든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아무리 약을 받아 먹어도 좀처럼 낫지를 않았었고요. 그게 다 어머니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암이라는 독한 병에 걸려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물며 진짜 문제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암 진단이 빠르게 나오고 완치율도 높아졌다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암이라는 병 자체가 생소했을 뿐더러 사망률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거든요. 즉 그 시절의 암은 말 그대로 사람 죽을 병이었으며 동시에 치료 방법도 사실상 없는 병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큰 도시로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래봤자 큰 소용이 없을 거래. 오죽했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까지 하셨겠어.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한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목욕 재개도 시키고 단정한 옷도 입히는 등 예우를 갖추어서 주인집 아저씨를 찾아가셨던 것이었어요.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 옆집 아저씨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연이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어서 아저씨에게 큰 절을 올리거라. 엄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를 직접 보살펴 주실 대부님이시다. 그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뜻대로 주인집 아저씨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심지어 국민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릴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어머니의 마음만이라도 편해지실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건 옆집 아저씨께서 아주 의연하게 행동해 주셨다는 점이었어요. 마음에 두었음이 분명한 여인이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당장 눈물이 쏟아지고 망연자실해질 법도 했지만 그런 감정들을 꾹 눌러 삼킨 채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다독여 주셨거든요.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민수 네가 울면 어머니께서 더 많이 힘들어지신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민수 너의 곁은 이 아저씨가 아니 이 대부님이 한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 그로부터 딱 6개월 뒤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된 제 처지가 오죽딱했던지 줄곧 저희 어머니에게 유모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마을 이웃분들이 모두 조문을 와주셨고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또한 옆집 아저씨, 아니 대부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잘 보살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감사한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졌다고 한들 고작해야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슬픔을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같이 울다 지쳐서 잠들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나 대부님께서 어린 제가 슬픔에 빠진 채로 한평생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님께서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있던 저를 억지로 이끌고 어디론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학교 앞에 자리한 책방이었죠. 지금 이 상황에 저더러 책을 사라고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부모님을 모두 잃고 너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게냐. 제가 대체 뭘 깨달아야 한다는 건가요? 만약 내가 너였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게다. 큰 사업가가 되어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제해 줄 수도 있고, 뛰어난 의사가 되어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간에 한참 어린 네가 해낼 수 있는 좋은 일은 무궁무진하니까. 조목조목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냈다고 해서 마냥 슬픔에 쩌들은 채로 지낼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얼른 떨쳐내고 꿋꿋하게 살아내야 마땅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런 대부님의 말씀 덕분에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고, 또 때마침 그런 제 눈에 보인 책이 한 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의학서적이었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겨나던 순간이었죠. 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좋은 꿈이다. 마침내 나아갈 길을 찾아내었으니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거라. 내가 남은 한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필요한 뒷바라지는 차고 넘치도록 해줄 테니. 이후 대부님께서는 저에게 그야말로 물심양면 모든 지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호랑이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저를 이끌어 주셨죠. 덕분에 일찍이 수재로 명성을 떨치게 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의대부터 졸업까지 일사천리로 마쳤고, 그 어렵다는 의사 국가시험 또한 단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님 덕분에 의사로서의 꿈을 품게 되었고, 대부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의사의 꿈을 이루게 된 저는 합격증을 받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던 시간은 이미 아주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님께서는 잠들지 않은 채로 저를 기다리다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죠. 아이고, 어서 와라. 어디 보자. 이게 바로 그 합격증이로구나. 아휴, 장하다 장해. 이게 다 대부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게 어딘 내 덕분이겠니. 우리 민수가 워낙에 영특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야. 여하간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방에서 푹 쉬고 내일 새벽 일찍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이튿날 새벽나절에 대부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 대부님의 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상자요, 대부님?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도착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꾸나. 해가 뜨기 전까지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해. 그렇게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로 대부님을 따라서 걸음을 재촉했고, 오래지 않아 도착한 그곳은 지난날 차례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골을 뿌려드렸던 바로 그 바닷가였어요. 그리고 때마침 멀리 수평선 너머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부님께서는 수평선 너머 떠오르는 일출을 잠시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셨고, 이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며 열어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아주 뜻밖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대부님께서
젊을 적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세 분이 젊을 적에 아주 친한 사이셨나 봐요? 그래, 그랬었지. 우리 세 사람은 삼총사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 여기 이 바닷가는 우리 세 사람이 반짝이는 청춘을 만끽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어쩐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유골을 바다에 뿌려드리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친구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들은 어머니의 혼잣말대로라면 친구분께서는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대부님께서 삼총사의 일원이실 수 있었던 거죠? 다들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었거든. 우리 세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그 슬픈 이야기 또한 내가 죽었다는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고. 그럼 혹시 대부님께서 젊을 적에 결혼을 약속했었던 첫사랑이자 약혼녀가 설마 저희 어머님이셨나요? 아휴, 역시 의사까지 된 수제라서 그런가 눈치가 아직 빠르구나. 눈치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속에서 저희 어머니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있는 연인의 얼굴이, 이건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대부님의 젊을 적 얼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상자 속에서 나온 사진들 중 하나는 저희 어머니와 대부님이 젊을 적에 심상치 않은 관계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젊은 대부님께서 꽃다운 저희 어머니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졸지에 저는 크나큰 혼란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두 분이 젊을 적에 약혼까지 한 사이셨다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부부가 되신 건가요? 설마 저희 부모님께서 둘이 눈이 맞아 도망친 건가요? 약혼남이자 중마고를 배신까지 해가면서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가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대부님의 아들이었던 건가요? 그러자 대부님께서는 멀리 떠오르는 일출을 향해 아주 아련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모든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민수 말 맞다나 너희 어머니의 약혼자는 바로 나였어.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이 엇갈려 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너희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지. 대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의 시작은 다름 아닌 군입대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심한 평발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으셨고, 대부님께서는 중마고인 저희 아버지에게 약혼녀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뒤 당당하게 입대하셨죠. 문제는 대부님께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월남전이 발발했고, 국가 차원에서 월남전 파병이 결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고향에 약혼녀를 두고 입대한 대부님께서는 월남전 파병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오류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행정오류였는데요? 당시에 같은 소대에 근무하던 고참들 중에 나랑 이름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었고, 그 고참이 자발적으로 월남전 파병을 신청했었는데 부대에서 상부에 올려 보내는 문서를 잘못 작성했더구나. 정작 파병을 지원한 고참의 이름은 쏙 빼놓은 채로 이름이 비슷한 나를 지원자 명단에 포함시켜서 사단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더라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 주먹구구식인 경향이 꽤나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파병을 지원하지도 않은 대부님의 이름이 파병 신청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처럼 비록 시작은 아주 사소한 행정 실수였지만 그 문제를 크게 만든 건 몹쓸 대대장이었다고 해요.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밉보일까 두려운 나머지 저희 대부님에게 겁을 주었으니까요. 만약 파병 지원자 명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걸 윗선에서 알게 되면 이 대대장을 포함해서 중대장, 서대장, 부소대장까지 줄줄이 고초를 치르게 될 걸세. 그러니 어쩌겠나. 자네가 월남전 파병을 다녀오는 수밖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파병을 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고향에 두고 온 약혼자를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만약 자네가 파병을 거부해서 내 군생활이 꼬이게 된다면 난 내 힘 닿는 데까지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것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얌전히 파병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거야. 당시 대대장의 위협은 정말이지 서슬퍼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절을 겪어보신 애청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그 시절은 군인들의 위세가 참 대단했었죠. 군에서 작정하고 누군가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 일도 아닌 시절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대부님께서는 고향에 두고 온 약혼자와 친구를 위해서 조용히 파병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마침 그날 약혼자가 부대로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약혼자와 함께 외출을 나간 대부님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노라며 철석같이 약속하는 한편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대부님의 사망 통지서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기지방어 작전 도중 전사했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죠. 심지어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님과 하룻밤을 보내던 바로 그날 저를 임신한 것이었죠. 즉 저의 친아버지는 한평생 대부님으로 모셔왔던 바로 그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의 청춘 사연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면 당시 저희 어머니는 졸지에 미혼모가 되게 생긴 것도 모자라서 고향 이웃들로부터 품행이 해픈 여자라는 손가락질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미혼모를 해픈 여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하게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한 똑같은 운명을 살게 되기 마련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삼총사의 일원이었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지 말고 형식적으로라도 날 남편 삼아 살아가는 건 어떻겠어? 난 말이야,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의 약혼녀가 부정한 여자 취급받으며 사는 건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내 소중한 친구가 남긴 아이가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오직 너랑 뱃속의 아기만 생각해. 내가 옆에 있으면 미혼모라는 차별도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도 모두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평생 형식적인 남편으로 살 수 있겠어? 나랑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 평생 희생하면서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 가혹한 인생이 될 거야.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난 너와 세상을 떠난 친구 모두를 똑같이 깊게 사랑해. 친구가 사랑했던 여인을 지켜내고 친구가 남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그까지 희생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 그날 어머니께서는 곧 태어날 자녀의 앞날을 위해 저희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혼례를 올리셨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마을 이웃들이 약혼자가 사망하기가 무섭게 약혼남과 가장 친했던 친구로 갈아탄 해픈 여자라면서 저희 어머니를 구박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셔서 저를 키우셨던 거군요. 나중에 너희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그랬던 모양이더구나. 마을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너희 엄마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이유도 그래서였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혼남의 친구랑 눈맞아 야반 도주까지 했던 여자가 과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도저히 곱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로서 지내는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텄다는 것이었어. 덕분에 두 사람이 부부로서 지낸 시간이 괴롭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네, 맞습니다. 두 분께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텄다고 해요. 덕분에 두 분께서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두 분은 대부님을 향해 늘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로 지내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대부님을 향해 종종 죄책감을 느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대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향에 사망 통지까지 왔다던 대부님께서 대체 어떻게 고국으로 생還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 고향으로 돌아온 대부님께서 약혼녀와 친구가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서 귀국을 하셨던 거예요? 분명 고향에 사망 통지서까지 배달이 되었다면서요. 그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단다. 당시 우리 부대가 주둔하던 진지에 적군의 대규모 포격이 쏟아졌어. 그러는 바람에 우리 부대는 괴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 그래서 당시 전사한 군인들 시신이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더구나. 그래서 상급 부대에서는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우리 부대 인원 모두를 전사자로 분류했고, 결국 고향으로 전사 통지서를 보냈는데, 사실 그때 난 살아있었어. 적군의 대규모 포격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정찰 요원으로 선발되어서 꽤나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거든. 덕분에 생명을 부지한 대부님은 상급 부대를 찾아 간신히 원대 복귀하셨고, 이후로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마침내 고국으로 생還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돌아온 고향에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약혼녀와 중마고우가 혼인을 올린 뒤 고향을 훌쩍 떠나버린 다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랬던 대부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머님께서 미망인이 되어 돌아오신 직후의 일이었어요. 그날 어머니께서는 왜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모두 고백했지만, 대부님께서는 처음에는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중마고우는 세상을 떠났고, 과거의 약혼녀는 중마고우의 미망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데다가 그 미망인 곁에 있는 아들은 대부님 자신의 친아들이었으니까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 가까웠던 삼총사 세 사람의 인연이 이처럼 너무나도 깊게 꼬이고 꼬여버렸으니 대부님께서 혼란과 상심에 빠져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모든 사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모든 인연들을 초월할 수 있었으리만치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아주 단단한 것이었거든요. 덕분에 모든 혼란과 상심들을 극복해낸 대부님께서는 바로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를 아주 잘 보살펴 주셨고, 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저를 대부님으로서 아주 극진하게 뒷바라지해 주신 끝에 저를 의사까지 만들어내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서야 그동안 함구해왔던 모든 진실을 들려주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껏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땐 민수 네가 너무 어렸잖니. 그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란다. 그러니 민수야, 이제 내가 널 아들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니? 날 친아버지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제가 먼저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가슴 아픈 사연을 혼자 간직하신 채로 힘든 세월을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 대부님, 아니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회한을 모두 털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드렸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이 애비가 들려준 이야기가 기분 나쁘진 않았니?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아주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를 아주 많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어머니께서는 그 힘든 시절 어렵게 저를 낳아주셨고, 양아버지께서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뻔했던 저를 구원해 주셨으며, 친아버지께서는 저를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긴 세월 동안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참아가며 스스로 대부님을 자처해가면서까지 말이죠.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저희 집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이죠. 비록 가정사가 꽤나 복잡한 편인 것은 맞지만 그런 가정사가 결국엔 아들 자식인 저를 지켜내기 위한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었으니까요. 제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서 얼마 전 은퇴하기 직전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고요. 지금은 60이 된 아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세 분 모두에게 바치며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